설 연휴 첫날인 오늘 이른 시각부터 귀성 차량들이 몰리면서 도로 곳곳에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귀성길 정체는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철원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 용병 회사에 북한이 무기를 전달한 증거라며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독일의 주력 전차를 지원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무기를 지원해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사도 강산을 또다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들을 광산으로 직접 데려간 일본인 직원의 50년 전 육성 증언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1월 21일 토요일 뉴스 아침 광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른 시각부터 귀성 차량에 몰리면서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죠. 황다혜 기자, 현재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이른 시간이지만 귀성길에 나선 차량들로 고속도로 구간별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첫 설을 맞아 지난해보다 귀성 인파가 늘면서 교통 정체도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구간별 교통 상황 CCTV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충남 천안 구성육교 지점입니다. 왼쪽 부산 방향에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선 남풍새 나들목도 보시겠습니다. 화면상 오른쪽이 논산으로 향하는 차들입니다. 반대편 천안 방면 도로에 비해 차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선 비봉나들목 보시겠습니다. 화면상 오른쪽 도로의 차량들이 목포로 향하는 중인데요. 앞선 도로들에 비해선 비교적 서행하고 있지만 왼쪽 서울 방면 도로에 비해선 차량들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아침 7시 기준 각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 8시간 10분, 서울에서 강릉 4시간 4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 8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귀성 방향은 오전 11시에서 낮 12시까지 정체가 절정에 달하고 저녁 9시쯤이 돼서야 차량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4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7개 고속도로 13곳의 갓길도 개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요금소 부근에서 고속버스와 통근버스 등 버스 5대가 추돌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크게 다치고 20여 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첫날부터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설 당일인 내일은 바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마는 연휴 마지막 날에는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자세한 연휴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죠. 배혜지 캐스터,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요 빙판길이 참 많더라고요. 날이 많이 추워졌죠. 네, 어제 오후부터 불어오던 찬바람이 전국을 꽁꽁 얼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강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의 기온이 영하 18.3도까지 떨어졌고 서울도 영하 10.1도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설 당일인 내일은 기온이 반짝 오르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아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영하 12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북 서해안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지만 이후에는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주장을 해온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말도 안 되는 모함이라고 반박했고요.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위성 사진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한 증거라며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위성 사진입니다. 11월 18일 러시아에서 출발한 열차가 당일 북한으로 이동한 게 포착됐고 다음 날 북한이 이 열차에 컨테이너를 실은 뒤 열차가 러시아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이 와그너 그룹에 전달됐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We do expect that it will continue to receive North Korean weapon systems. We obviously condemn North Korea's actions and we urge North Korea to cease these deliveries to Wagner immediately. 미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돕기 위해 무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북한은 황당무계한 여론 조작이다, 있지도 않은 일이다라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에 감사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의혹은 더 커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위성사진까지 공개하며 북한의 주장이 허위라고 쐐기를 박은 겁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무기 이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또 이미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정보를 공유했다며 동맹국들과 함께 안보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그간 탱크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독일 주력 전차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서방 국가들의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탱크를 지원해도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독일의 주력 전차 레오파드2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일단 불발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 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에서 레오파드2 지원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 회의엔 미국과 독일 등 50개국 국방장관과 당국자가 참석했는데 참가국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nd angesichts der Gesamtsituation eines Krieges, der jetzt schon fast ein Jahr dauert, sind alle Pro und Kontras sehr sorgfältig abzuwägen. 레오파드 탱크는 유럽에만 수천 대가 보급돼 있어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도 편하고 유지 보수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이 결정적 시기라며 탱크 등 중화기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스트라이커 장갑차 90대 등 25억 달러, 약 3조 원 상당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re really focused on is making sure that Ukraine has the capability that it needs to be successful right now. 한편 러시아는 서방의 추가 대규모 무기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러시아의 목표 달성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Такие поставки они не смогут принципиально ничего изменить, добавят проблем для Украины, для украинского народа.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며 서방은 이 망상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경제에 맞췄다던 새해 첫 해외 순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는 등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란 관련 발언은 외교적인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이번 순방의 성과와 과제, 스위스 현지에서 조태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경제외교의 첫 성과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300억 달러, 우리 돈 37조 원 투자를 약속하더니 양국 공동성명에 이를 명시했습니다. 첨단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우리와 석유에서 번 돈으로 석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아랍에미리트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유해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 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루어서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양국 정부 간, 기업 간 48건의 경제 관련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중동부 원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평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선 8억 달러 규모의 투자 신고와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이런 성과가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 투자 협력 포럼을 통해서 순방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순방 논란은 경제 외교가 아닌 우리 파병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와 이란이 상대국 대사를 초치하는 외교 갈등으로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란이 동결자금 문제나 윤 대통령 핵 관련 발언까지 문제 삼는 걸 보니 오해가 있었다는 게 증명됐다면서 오해는 곧 풀릴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문제가 풀릴진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투자 유치 등의 경제 외교 성과와 대이란 관계 관리 등의 숙제를 안고 명절 밥상머리 이야기가 시작될 연휴 첫날 귀국합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KBS 뉴스 조태엠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이 부위원장직 해임 결정이 대통령 본의가 아닐 거라는 최근 자신의 발언은 불찰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편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공천 문제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자신의 해임은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거라며 전달 과정의 왜곡을 주장해 당 안팎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던 나경원 전 의원. 발언 사흘 만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이 대통령님께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번에도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 한 측근 인사는 출마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전히 전의에 불타 있습니다. 설 연휴 끝나고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하게 될 겁니다. 나 전 의원의 사과에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냉소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 간 신경전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친윤그룹을 등에 업은 김기현 의원 때문에 당내에 공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공천에 대한 공포 분위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다른 의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이에 김 의원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공천 우위증 얘기하는 거는 넌센스고요. 전당대 아주 축제의 장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 등록이 다음 달 2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유력 주자들의 기싸움과 막판 출마 저울질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강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정식 추천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대사 대리를 불러들여 항의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1,500여 명이 강제노동에 동원된 사도광산.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재신청하며 한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정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佐渡の金山の世界遺産登録に向けまして、その文化遺産としての素晴らしい価値が評価されるように。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도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했지만 유네스코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유산 대상 시기를 19세기 중반인 에도 시대까지로만 한정해 조선인 강제동원 기간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 대리인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별도 논평도 내고 2015년 일본이 군함도 등 근대 산업시설 등재 당시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또다시 등재 신청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성명이었던 게 올해는 논평으로 수위가 낮아졌고 강한 유감도 유감으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협상 등 한일 간 관계 개선 분위기를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강제동원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지운 사도광산 등재 신청이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후보로 다시 신청했는데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언급은 또 빠졌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을 사도광산으로 직접 데려간 일본 직원의 50년 전 육성 증언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모집과 알선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강제동원한 조선인들을 사도광산으로 데려간 광산 직원의 50년 전 육성 증언이 담긴 테이프입니다. 사도광산이 강제동원을 신청하고 조선 총독부가 승인하면 광산 직원들은 직접 조선으로 향했다고 전합니다. 형식은 모집, 알선 등이었지만 동원 과정엔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전엔 관청 직원들을 따로 불러내 회유했고 적지 않은 알선료도 챙겨줬습니다. 人を集めといてほしいっていうのを頼んで、検査が通った人には何地にどこへ集まれっていうのを指示しといて、募集やる前に別に私が一晩読んで飲み食いしたからね。斡旋料一人に300円ってすごいですよ。 노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광산까지 가는 길엔 도주자를 막기 위해 철저히 감시했다고 말해 강제 동원이었음을 사실상 시인합니다. 年齢には制限あったんですか？別に制限ありませんでした。あんまり老人では困るんで、50歳より下の人を100人連れてきたんですがね、両端にいてもう出さないようにするんですよ。停車した時には特に注意しなきゃならないですね。 광산에 도착한 조선인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일본 각지의 광산으로 끌려다녀야 했고 패전 이후엔 버려진 신세가 됐습니다. 彼らが月給を取るためにはどこまで助手まで行かなきゃならないんですか。それになったのは人はあまりないですか。そうなってないでしょ。終戦と同時に帰るかどうするかどうしたらいいんだか誰も相手になる者がいないわけですね。 약 50년 전 사도광산 연구자가 4시간 분량의 조사 과정을 녹음한 육성 증언 음성 파일에는 이처럼 일제의 강제동원 수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설 연휴가 지난 뒤 이달 30일부터 학교나 대형마트 같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예외인 장소들도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27개월여 만에 정부가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습니다. 새 지침은 오는 30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돼서 아이들이 학교 가거나 했을 때 마스크 벗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는 시점에서 마스크를 막 벗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정부는 조정을 위한 지표 4가지 가운데 3가지가 충족됐고 해외 유입 상황도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역사를 포함해 학교나 영화관, 대형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큰 시설들은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 약국은 물론 버스나 택시, 비행기 등 대중교통이 대표적입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는 수준의 재확산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마스크의 역할은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무에서 권고로 이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3일 그런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를 자발적으로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줄이는 논의는 앞으로 방역 상황을 봐가며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에서는 큰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습니다. 구룡마을 판자촌에 난 불로 주택 60세대가 소실되고 5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매섭게 타오릅니다. 연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렵습니다. 필사적으로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
하늘에선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마을 뒷산으로 불이 옮겨 붙는 걸 막기 위해 긴급 저지선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불이 난 시각은 새벽 6시 반쯤. 아직 잠들어 있는 주민들이 많았던 때라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500여 명이 잠옷바람으로 대피했습니다. 불길이 다 보였다니까요. 불이 빨갛게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 막 나중에 막 물이 모자라가지고 소방 아저씨들이 우리 동네 그 호수를 대고 불이 막 올라가고 까만 연기가 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게 또 1시간 있으니까 또 위로 불어가지고 저 대모산 있는데 그쪽으로 또 불이 올라가더라고. 불길은 다닥다닥 붙은 목조 가건물들을 차례로 집어삼키며 5시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소방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스위스 현지에서 긴급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도착해서 인명을 대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조사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 난 곳은 가건물에 비닐 합판으로 되어 있어 일반 주택과 달리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건물 형태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소된 주택만 약 60채, 이재민은 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중점 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내는 사람은 줄고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면서 기금이 바닥나는 상황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26만 원인가 그래요.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20만 원도 큰 돈이 되고 이렇게 달달이 나오는 게 재밌고 기다려지더라고. 이처럼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국민연금. 정부가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얼마나 받는지 가늠하는 소득 대체율을 볼까요? 올해 기준 40% 정도입니다. 이는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실제 평균적으로 받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30여 년 뒤인 2057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이것도 5년 전 전망치로 이번 달 말 공개되는 재정 추계에선 그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 보장에 보다 중점을 둘지 재정 안정성을 튼튼히 하는 데 집중할지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우리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 25년째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힘이 실립니다. 소득 대체율을 조금이라도 높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재정 안정성을 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안도 거론됩니다. 올해 기준 만 63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건데 이 경우 정년 연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생깁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다시 공항이 북적이고 있는데요. 떠날 땐 떠나더라도 밀린 과태료가 없는지 먼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기 기자입니다. 연휴를 앞둔 김해공항 주차장. 주차할 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그 사이를 유유히 누비는 승용차 한 대.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경찰차입니다. 초당 15장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하고 과태료 미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영치 차량 발견입니다. 이렇게 찾아낸 미납 차량. 경찰관이 번호판을 떼어내고 앞유리에는 영치증을 붙입니다. 이 차량 운전자는 신호 위반 등으로 적발된 뒤 8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몇 차례 안내에도 30만 원 이상 과태료가 쌓인 차량을 단속했습니다. 사전 통지서, 1차 고지서, 2차 고지서, 암전 통지서까지 가고 그 다음에도 납부를 안 하면은 이런 체납 금액이 30만 원이 됐을 경우에 또 번호판을 뗀다고 이런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 주차장에서만 2시간 동안 상습 과태료 미납 차량 넉 대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떼낸 번호판은 밀린 과태료를 모두 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차를 몰게 되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요일별, 시간대별 차량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지속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즉시 납부한다는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들이 각종 교통법규를 어기고도 내지 않은 미납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1조 원에 가깝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철원의 기온이 영하 18.3도까지 떨어졌고 서울과 제천, 봉화와 장수 모두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며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설 당일인 내일은 기온이 반짝 오르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어오겠는데요.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호남 지역과 제주에는 폭설이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오가는 길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동쪽 지역에서는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의 기온이 영하 14.5도, 대전은 영하 8.1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철원이 영하 2도, 대전 2도, 울산 5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부모님을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묵묵하게 살아오신 우리의 부모님들. 하지만 가슴속에는 하고 싶은 인생 얘기들이 하나둘씩 꼭 있기 마련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인생 그림책 전시회에 김건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정계희 할머니. 황혼의 나이에 천금 같은 선물을 얻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담고 살았던 자신의 이야기가 얼마 전 인생 그림책이라는 형식으로 출간된 겁니다. 등잔불 밑에서 온 식구가 둘러 앉아 저녁 먹던 시절. 등잔불에 머리를 태운 일, 졸린 눈을 비비며 반딧불이를 잡으러 다니던 것 하며 시계조차 귀해 지나가는 전기 여객선을 보고 시간을 가늠하던 남해 섬마을에서의 그 시절 이야기를 후손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앞만 보고 살아왔어요. 아무것도 그냥 생각 없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까지 살았어요, 지금. 잘 살았다? 네. 95세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세 식구가 살아가며 느끼는 희로애락. 어느새 씩씩하게 자라난 손자와의 좌충우돌했지만 행복했던 추억. 동네 실개천에서 오고 가고 피고 지는 동식물을 관찰하며 느낀 경이로움도 모두 한 권의 인생 그림책이 됐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인생 그림책 9권과 별도의 시집, 수필집은 고양시립도서관 19곳에서 앞선 4년의 작품들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창작하신 작가님들의 삶이 풍성해지실 테고 2차적으로는 지역분들도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고 삶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글과 그림을 통해 나와 나의 인생을 되돌아본 것 자체가 그 무엇보다 값진 경험이었다고 인생 그림책 작가들은 말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지금 남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섬마을 15,000여 명의 주민들은 제한적으로 급수를 받으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죠. 마실 물도 부족해서 생수로 버티고 있는 섬 주민들은 설을 앞두고 가족들의 고향 방문을 말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시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섬 욕지도. 900여 가구 주민 1,500여 명의 유일한 상수원인 욕지 저수지의 수위는 4m. 지난해 시작된 가뭄에 연평균 수위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이 고갈된 상황에 놓이자 가정마다 이틀에 한 차례 4시간 동안만 급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물이 고갈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 마을 주민들 지금 물 걱정 때문에 걱정입니다, 앞으로. 욕지도에서 30분 거리의 우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60여 명 주민들의 상수원인 200톤짜리 물탱크는 텅 비었습니다. 통영시의 급수선이 2주마다 물탱크를 채워주지만 2시간이면 동납니다.
빗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거는 제한급수 자체가 안 됩니다. 물이 없는데 제한급수를 어떻게 해요? 가구당 한 달에 한 번 받는 1.8리터 병물 36개가 식수이자 생활 용수인 겁니다. 마실 물도 부족하다 보니 목욕과 빨래는 2시간 넘게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 해결해야 합니다. 설 명절이지만 타지 가족들에게 고향 방문을 말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들로 못 오락했지. 설날 이제 음식은 이제 꿈도 못 꾸는데 아랫게 시에서는 물이 조금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통 받아놨어. 그하고 그냥 나물은 조금 해야 돼. 이처럼 물 부족에 제한급수를 겪는 섬 주민들은 경남 통영과 전남 완도 주민 15,000여 명입니다. 최근 정부는 시민들이 가뭄이 심각한 자치단체에 생수를 기부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한국 영화의 황금기에 최고의 스타로 인기를 누린 배우 윤정희 씨가 긴 투병 생활 끝에 프랑스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화가 곧 삶이었던 배우 윤정희의 40여 년 연기 인생을 김석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67년에 개봉한 영화 청춘극장. 무려 1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주인공에 발탁된 윤정희는 영화가 그의 최고 흥행을 기록하며 단숨에 스타덤에 오릅니다. 한 해 40여 편에 출연할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문희, 남정인과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고 각종 영화제에서 25차례 여우주연상을 휩쓸었습니다. 연기 인생 절정기에 돌연 프랑스 파리 유학길에 올라 세상을 놀라게 했고 유명 피아니스트 백건호 씨와 결혼하며 또 한 번 화제를 뿌렸습니다. 그 뒤론 줄곧 파리에 머물렀지만 꾸준히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삶을 제가 살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나 혼자인데 이 한 몸으로 정말 100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거 참 재밌다고요. 15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이자 마지막 작품이 된 영화 시의 본명인 미자로 출연해 마지막 불꽃을 태운 배우 윤정희. 이후 10년 넘게 알츠하이머로 투병하다 파리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후 5시 향년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백건우 씨는 윤 씨가 딸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꿈꾸듯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며 생전의 뜻에 따라 장례는 파리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하게 치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대배우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영화계는 물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네, 설날 여자 장사 씨름 대회에서 남자 못지않은 화려한 기술 씨름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국화급 장사에 오른 어마진의 놀라운 순발력과 기술 함께 보시죠. 70kg 이하급인 국화급 결승전 구례군청의 어마진이 빙그르르 돌다가 상대의 뒷덜미를 손으로 누르는 꼭뒤집기 기술을 선보입니다. 다시 봐도 놀라운 순발력인데요. 두 번째 판이 시작되자 이번엔 잡채기로 김다혜를 넘어뜨립니다. 기술 씨름의 진수를 보여준 어마진은 김다혜를 한 수 지도하며 개인 통산 11번째 국화장사에 올랐습니다. 60kg 이하급인 매화급에선 선채림이 화려한 밭다리 기술로 양윤서를 2대1로 물리치고 첫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오늘은 남자 태백급 경기가 열립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 마주하러 부지런히 이동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귀성 행렬은 밤사이에도 꾸준했고요. 오늘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 가장 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고속도로 위로는 특히 충청 지역의 정체가 상당합니다. 천안이나 대전 또 공주 인근에서 속도 내기 많이 어려운데 무엇보다 경부선 부산 쪽 총 70여 킬로미터 구간이나 막힙니다. 경기권에서는 기흥부터 안성까지 지나기 어렵다가 천안부터 본격적인 정체 시작됩니다.
청주를 지나서도 대전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고요. 논산-천안선 논산 쪽으로는 남천안부터 정체 시작돼 남공주 부근까지 앞차와의 간격 바짝 좁힙니다. 중부선 남이 쪽으로도 지금 경기권에서 충청권 진입 많이 답답합니다. 남이천 부근 주춤했다가 오창 휴게소부터 고속도로 끝자락까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요. 서해안선 목포 쪽으로는 화성 휴게소부터 서해대교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낮부터 강하게 불어온 찬바람이 전국을 꽁꽁 얼리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강원 지역과 충청 일부 지역,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한파경보까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철원의 기온이 영하 18.3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의 기온 영하 10.1도, 제천과 봉화, 장수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설 당일인 내일은 기온이 반짝 오르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비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오가는 길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낮 기온도 영하 12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화요일에는 호남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북 서해안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지만 그 밖의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1도 가리키고 있고요.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5.4도입니다. 한낮에도 철원이 영하 2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 4도, 부산은 6도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그 밖의 상에서는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설 연휴 첫날 뉴스광장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